반갑습니다. 2시 조금 지났는데요. 마침 2시 정각에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이자 사무총장인 윤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종교연대하고 종교인연대 7대 종단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의 전화, 또 자살예방협회, 꽃동네 등 32개 단체가 연대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오늘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생명 토크 콜로키움 총 5군데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카톨릭이 먼저 테이프를 끊게 되겠습니다. 불교 생명 토크 아카데미, 기독교 생명 토크 아카데미, 그리고 원불교 생명 토크 콜로키움 이렇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대구 시내 한방의료센터에서 아마 11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군데 중에 첫 번째 이 카톨릭 생명 토크 콜로키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톨릭 자살 유가족 돌봄 중요성을 주제로 우리 자장이신 변진흥 우리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하시죠. 예, 오늘 자장을 맡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주제 발표를 맡으시는 이 인하대학의 황순찬 교수님,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우리 차바오나 신부님과 김혜정 선생님, 윤호진 선생님, 홍미진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한마음 한몸운동본부의 자살예방센터의 표인국 강사님 모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모두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의 사업 이게 목적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서 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살로부터 보호받는 사회를 구현하자. 그리고 20년 동안에 계속 OECD 국가 제1위의 자살국, 정말 치욕이죠. 이걸 어떻게 바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논의. 특히 이 종교단체나 학계, 또 민간단체, 자살 유가족 단체, 그리고 자살 시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모든 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네트워킹하고 연합체를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의 사회 자살 인식을 새롭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책임을 구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좀 전국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우리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 아주 의미 있고 모두가 이 나름대로 이 행사가 귀한 그런 자리라는 거 다 인식하시고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모두 이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차바오나 신부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차바오나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생명연대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항상 뵙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롭게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분들이 서로 심적으로는 연계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저희 이제 천주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애썼다 애써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이면 뭐야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럴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하지만은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너와 나는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그 말을 할 때 오히려 저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가 정말로 애썼구나. 나도 안다. 나도 애써봤어 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을 우리가 서로 비록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빛 한 번만으로도 그리고 또 혹은 그냥 그 표정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자살 문제와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이제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그 생명존중과 자살에 대한 법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이런 이제 활동들도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말을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참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다는 것을 사실 내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문제였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던데 근데 막상 내가 그 문제에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너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을까? 결국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지금 아주 멀리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희에게는 저는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을 붙잡고서 도대체 어딜 가는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밤중에 그냥 가고 있지만은 불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을만하고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다가 힘들다고 하면 업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비록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업어주기에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얼마큼 왔는지도 모르겠고 얼마큼에 더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저희가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황순찬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그 자살 유가족분들과 시도자분들 만나서 상담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예방 기관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런 이제 인연으로 또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하고 또 이제 같이 협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같이 또 일하면서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 내용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제가 어느 칼럼에도 썼지만 한국은 지금 자살 유가족 사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한국은 자살 사망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고요. 지금 2021년까지 18년간 매년 자살 사망자 숫자를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해마다 14,026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큰 종합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00여 년 전에 듀르켐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해마다 일정 수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한다는 것은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개인들이 다 하나의 점으로서 연결이 돼서 뭔가 공통된 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기질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개선되기 전에는 이 심각한 자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이미 10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 유가족들을 헤아릴 때 뭐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 적게는 5명, 또 어떤 연구에서는 22명까지 자살 유가족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가족 개념은 suicide survivor라고 해서 자살 생존자로 지인이나 또 어떤 주변의 분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최소 1년에 이제 1만 명 이상 사망하게 되면 최소 우리가 한 10만 명 가량의 어떤 자살 유가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난 18년간을 따져보면 최소 126만 명에서 최대 252만 명의 유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이미 사실은 유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모두가 유가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살이라는 것은 이별을 고하지 않고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별 없는 어떤 상실을 경험한 그런 어떤 유가족 분들의 거대한 상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 애도라는 거는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애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으로 삼키게 되고 억압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애도를 하지 못한 많은 유가족들이 마치 소리를 삼킨 곡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 행동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제가 주목하는 현상이 자살 행동인데 이제 여러 가지 자살 행동과 관련된 그림도 만들고 메커니즘 나름대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좀 한 4가지로 좀 추려 보니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자신과 타인을 향한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피리추얼한 측면은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어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성, 초월성을 동경하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통에 갇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통이 없는 세상, 고통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동경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세계를 자꾸 초월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어떤 스피리추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여기 플러스된 그 측면은 제위적인 측면, 약간 리추얼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삶을 죽음을 통해서 정화하겠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성찰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토록 살아있을 때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왜 이 고통에 주목하지 않았는지, 왜 이 아픔에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가족 내 갈등이나 어떤 상처,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갈 거야. 또는 부모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나 역시도 부모보다 못한 삶, 또 부모 이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이 운명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자신이 죽는 것도 여기서 이런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도
내게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운명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는 이런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추가된 측면이 뭐가 있냐면 자기 처벌이라고 하는 퍼니시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운명과 맞서는 과정에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일, 또 수치심과 자꾸 죄의식을 느꼈던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형벌을 내리는 이런 방식들로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모로부터 굉장히 이제 아버님이 매번 술을 드시고 또 어머님이라든지 자녀들을 괴롭히고 폭력적으로 대했던 그 가정에서 자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신으로 인해서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나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고 있는 아이를 살해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운명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원래 내가 없어진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장 큰 공포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공포적인 경험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사망했다거나 또 이미 자살로 어떤 그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이런 어떤 공포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 자신이 자신으로서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측면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내가 이제 괴리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과 괴리가 되고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원래 내가 없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이제 플러스 극을 마친다, 종연, 그러니까 극을 마친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억지 표정을 지으면서 위선에 찬 삶을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어떤 형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존재의 발현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최근의 자살을 보면서 같이 좀 고민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또는 집단 속에서 한 성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고자 원하는데 이 집단과 공동체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살아있을 때는 단절되어 있던 고립된 자아를 죽음으로 다시 드러내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또는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또 어떤 이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계속 소속감을 못 느끼고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을 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되는 요인은 복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토록 이 집단의 한 구성원이고자 했지만 그 집단은 나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훼손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은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을 때 내가 그동안 받아온 고통을 되돌려주는 최후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종교를 갖고 있고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신도 자신이 이제 이렇게 응징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믿고 또 현실이 이미 지옥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후에 어떤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짓눌려왔던 삶에서 이 고통에서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가족들의 경험들을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많은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렸던 부분인데요. 이미 그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그 유가족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다른 여타의 갈등이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소 이 그 자살로 사망하신 분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이런저런 일로 되게 힘듦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그 힘듦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무력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이 특히 자녀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예견들을 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부모에게 가져다주고, 부모는 그 안도감을 느낀 거에 대해서 또 더 크게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 문제를 사실은 가족이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우리 자신, 개인의 문제를 개인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족 역시도 가족의 문제를 서로 감정적으로 얽혀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숨겨진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자체로 해결하기가 되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외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가족들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고인이 자살로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 여타의 많은 문제들을 남은 가족들이 또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그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충격 때문에 힘든 것 플러스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들의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듦, 이런 것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서의 내용들은 여기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서만 갖고 이분의 자살의 어떤 의미나 맥락을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어떤 격양된 감정 또는 어떤 차분하게 정리된 감정, 그 상태에서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분의 굉장히 복잡다단한 어떤 자살의 의미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주요하게 유서에 남긴 내용은 내가 짐이 되고 있다, 기대에 못 미쳤다, 그 다음에 이미 내가 현재 이 삶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가족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시련을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도 이제 초월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른 세계를 지향하고 그 세계로 넘어간다는 맥락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살로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자책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막지 못했다,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어떤 자책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유가족들이 자살을 자살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이런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우선 타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도 예를 들어 막내 동생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누나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동생이 자살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자살했을 거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 굉장히 안 좋은 역동들이 있었고 극단적인 자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이 자살에 대해서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 안에서 자꾸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탓하게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응어리진 얘기들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결혼한 자녀가 자살로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상대방, 그 배우자 쪽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자살 사망자의 죽음을 어떤 사실과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복수로 이해하는 유가족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부모가 자살로 사망했을 때 이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 노출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탈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어떤 비행적인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요소가 있어도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어렵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봐도 좋다라고 느끼기가 어렵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이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지 그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가족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애도를 제대로 상실에 대한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 면역력이 떨어져요. 표현하지 못하면 억압했기 때문에 정신 면역력이 떨어져서 정신건강, 신체건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왜곡된 인정투쟁, 나를 좀 바라봐줘,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줘, 나를 좀 챙겨줘. 그래서 각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지만 또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자꾸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자꾸 못 미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하니까 계속 찌그락찌그락 갈등하게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쑥불쑥 이제 억압된 감정들이 올라와서 욱하고 화를 내게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정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서 주체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내 마음 속에는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는 자꾸 연기가, 가스 같은 연기가 피어나고, 그 연기가 피어날 때 나는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어떤 아버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살아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어떤, 처음에는 생존에 집착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차라리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 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몽롱한 상태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고인을 만나고 고인을 다시 한번 이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어떤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도 있고요. 계속해서 불길한, 내 어떤 인생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또 연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불길한 어떤 예감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갈등, 적응의 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2중 3중고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안에서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자살을 보면서 이게 마치 전염된 것처럼 계속해서 자살 충동을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고 악몽을 계속 꾸거나, 그 다음에 계속 우울하고 불안해하거나,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인을 기억할 때 고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 찬란하게 어떤 생동감 있게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꾸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죽음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거기에 픽스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 더더욱 그게 자꾸 연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엄습하는 생각, 엄습하는 어떤 연상을 멈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수업이 이제 자살과 관련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꼭 남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셔서 교수님 사실은 저도 유가족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울먹이면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거죠. 얘기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 전후에 계속해서 내 생활이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문이 닫힌 것 같은, 그 다음에 우리들도 어쩌면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자살 예감들을 많이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자살 유가족분들의 자살 위험성은 몇십 배 이상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자살 유가족에 대한 어떤 더 철저한 돌봄과 어떤 개입,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남은 가족들 안에서 계속 시달림의 연속, 계속 소진과 절망, 그 다음에 이 죽음이 보통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노환으로 사망하시거나 질병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만 나중에는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재배치하고 삶을 질서 잡히게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자살로 인한 어떤 죽음은 가족 변화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별거 아닌 어떤 사소한 자극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자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생존 의지가 약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독백은 고인의 어떤 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남은 유가족분들이 실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당신이 하늘나라에 있고 나도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아이를 잘 지키자, 함께 열심히 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를 하늘나라에서 응원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색깔이 조금 변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참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당신 따라가고 싶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독백이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족분들을 상담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유가족분들을 이해하고 유가족들의 그 어떤 상실감, 그 다음에 온 신경이 지금 곤두서 있고 예민해져 있는 이 상태 앞에서 상담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사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감정을 이분들이 안심하고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상담자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얘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오히려 해야 될 일은 유가족분들이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조용히 티슈 박스에서 티슈를 꺼내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본물처럼 자신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요.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자해행단을 중단하는 거, 그러면서 우선은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이상학적인 승리, 이런 것들 사실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승리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절망을 하고 있거든요. 뭘 해도 달라질 게 없다, 뭘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삶의 어떤 재해석,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유일한 통로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아픔도 크지만 같은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그 다른 유가족들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에 내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아픔도 크지만 조금 그 유대감과 연대감을 통해서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되는 게 지지체계, 인내심을 갖고요,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유가족, 그 다음에 종교 활동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처음부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종교기관에서
이분들의 죄책감을 좀 덜어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정죄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동 청소년들은 종교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이 친구들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회복하시다가 애완동물은 강아지도 그렇고 이제 오래 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완동물이 이제 노화가 되고 병이 들게 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강아지가 죽게 되면 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고 청소년들은 어쨌든 같은 또래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요즘 이게 트위터나 카톡이 좀 위험한 게 거기서 이런 힘듦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지지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의 특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경청하는 상담자들이 훈련된 상담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있을 때도 유가족을 멘토로 자꾸 이제 교육하고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제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유가족분들이거든요. 유가족분들을 이해하고 유가족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유가족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담자로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도 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했던 유가족 연구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상실을 겪게 되면 소식을 접하고 확인하고 현실에 부딪히고 고통을 겪고 우울감을 느끼고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삶을 지속하고 인간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자살 유가족의 사별 경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회복하려고 해도 또다시 어떤 것들이 자극이 돼서 예를 들어 아들이 군대 갈 쯤에 아들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밖에 나갔는데 휴가 나온 군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을 봤다. 그럼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아침 시간에 이제 여고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단한 어떤 지층으로 토대가 이렇게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기반이 너무나 손쉽게 무너지고 다시 끌탕을 끓이고 다시 이 어려움을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하는 조금 벗어나고 지난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받는 충격들, 그 다음에 극한의 감정,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계속 죽음을 연상시키는 삶을 우리 도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죽음을 고인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도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초라함, 내가 이보다 더 초라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생이 가능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한 번은 유가족 모임을 하는데 유가족분들이 한 입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빨리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도 세월만 가고 그 고통은 전혀 희석되지 않고 옅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끊임없이 내가 이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더라면 이런 어떤 자책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가족 대표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왜 같은 죽음인데 자살로 인한 죽음은 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가? 왜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가? 이런 죽음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걷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도할 권리는 우리가 한국 사회는 이제 장례식장에서만 애도하고 그 다음에 애도를 인정하지 않은 굉장히
잔인한 사회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당사자가 원하는 형태의 애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저기에 좀 많이 있고, 특히나 종교기관들이 유가족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애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애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몸을 통한 어떤 감정 해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활용한, 그게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몸 동작을 하는 무용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각자 자신의 감정을 시로 쓰고 나와서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서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함께 자연 속에 가셔서 자연에서 좀 이렇게 치유받는 이런 시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애도 방법, 또 유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좀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족 돌봄과 관련돼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트라우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후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장은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 아픔이 뒤늦게 충격적으로 쇼크가 돼서 올라와요.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한 장소에서 쇼크가 올라와요. 그러면 지연된 형태로 그 충격이 올라오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충격도 크지만 유가족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각자의 고통과 상처가 또 같이 맞물려서 올라와요. 마치 쌍끌이 어선이 바다 밑에 모든 것들을 훑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적인 취약성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다 같이 올라와요. 심리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고인을 상실한 그 고통 한 가지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개별성을 갖고 있는 각자의 상처까지 버무려져 있는 굉장히 극도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차근차근 인생길을 같이 걸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유가족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몇 회기를 상담했다, 몇 개월을 지원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족분들이 계속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가족을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신부님도 계시는데 좀 제가 무당이 되는 느낌이에요. 무당.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유가족 분들이 저한테 돌아가신 분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자꾸 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애원하시고 붙들고 안 놔주니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여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껴서 그 양쪽을 동시에 케어하는 것이 유가족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지금 이제 실제로 유가족분들하고 캠프를 갔을 때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지금 이제 국가에서 원스톱 자살 유가족 서비스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스톱 유가족 서비스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경제적인 지원을 이제 몇 가지 좀 늘려 나간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의 심리 정서적인 케어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가족분들도 일정 부분 어떤 이제 법적, 경제적 지원, 또 장례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심리 정서적인 어떤 케어를 받고 또 주변의 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그런 어떤 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해야 될 걸 좀 말씀드리면, 카톨릭에서 종교 의식에서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교회와 신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 비밀 보장, 또 상처 주는 행동을 좀 이렇게 막아주시는 역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사회 사목적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는 유가족들에게 이런 입장으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애도 프로그램, 또 상시적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명동성당에서 집단 프로그램 했지만 유가족분들은 더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더 많은 유가족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설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일종의 유가족 쉼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와서 울부짖고 그 다음에 호소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 이렇게 드시고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자분들하고 한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생명의 소리,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안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얘기는 뒤늦게 이 사람이 되게 힘들었었나 보다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힘들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호소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걸 미리 좀 담아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영성, 그리고 누구든지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생명을 키우는 영성. 사실은 자살 위험성이 어린 시절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부터 따뜻한 돌봄과 지지, 인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자살 위험성을 많이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돌보는 젊은 부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폭력과 학대가 없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지금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한 끼 끼니를 걱정하는, 그 다음에 지금 사각지대에서 울부짖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유가족들을 철저히 돌보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웃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생명으로 리턴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